집을 나간 것 같다고 말하던 며느리의 그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귓가에 생생합니다. 아들 민석이가 신혼여행을 떠나기로 한 바로 그날 아침에 갑자기 사라진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믿을 수 없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분이고 올해 69살입니다. 평생 혼자 아들 하나 키우며 살아왔어요. 시골에서 작은 양재점을 운영하면서 말이에요. 민석이는 제 하나뿐인 아들이자 전부였습니다. 28살에 좋은 신부를 만나서 결혼했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결혼식도 성대하게 치렀죠. 신부 연주는 괜찮은 집안 딸이었어요. 대학교도 좋은 곳을 나왔고 직장도 안정적이었죠. 사돈 집도 제법 사는 편이었고요. 결혼식 다음 날이었어요. 민석이와 연주가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나기로 했거든요. 아침 7시에 공항으로 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새벽 6시쯤 연주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이상하게 차분했어요. 어머니, 민석이가 집 나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 물어봤어요. 무슨 소리냐고, 어디리 갔다는 거냐고요. 하지만 연주는 그냥 모르겠다고만 했어요. 급하게 연주네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연주가 전혀 울지 않고 있는 거예요. 신혼여행 가기로 한 날 아침에 남편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차분할 수 있나요? 연주가 말하기를 어젯밤 늦게 들어와서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없어졌다고 했어요. 휴대폰만 방 안에 두고 말이에요. 저는 즉시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성인 남성이 하루 사라진 건 흔한 일이라고 했어요. 경찰서에 처음 갔을 때 정말 답답했어요. 접수하는 경찰관이 대충 들으면서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말했어요. 성인이 집 나가는 일은 자주 있다고 하면서 며칠 기다려보라고 했어요. 아마 금방 돌아올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민석이는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니라고 뭔가 사고가 났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경찰관은 제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았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접수만 해준다는 느낌이었어요. 실종 신고서를 쓰는데도 정성이 없었어요. 대충 몇 마디 적고 끝내려고 했어요. 제가 자세히 써달라고 부탁했어요. 일주일 후에 다시 경찰서에 갔어요. 수사 진척 상황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담당자가 바뀌어 있었어요. 새 담당자는 사건 파일도 제대로 안 봤더라고요. 처음 듣는다는 식으로 반응했어요.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설명하니까 그제야 파일을 찾아 보더라고요. 하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한 게 없었어요. 그냥 신고만 접수해 놓은 상태였어요. CCTV 확인은 했냐고 물어보니 아직 안
했다고 했어요. 실종된 지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말이에요. 제가 강력하게 항의하니 그제야 CCTV를 확인해 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미 지워진 것도 있다고 했어요. 군대 CCTV를 확인했지만 민석이가 나온 영상은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집 근처에서 찍힌 게 전부였다고 했어요. 저는 더 자세히 수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민석이 친구들도 만나보고 직장 동료들도 조사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소극적이었어요. 인력이 부족하다고, 다른 중요한 사건이 많다고 핑계를 댔어요. 한 달이 지나도 별다른 진전이 없자 저는 매일 경찰서에 찾아갔어요. 수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담당 경찰관이 저를 보면 귀찮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또 왔냐는 식으로 쳐다봤어요. 정말 서운했어요. 어떤 날은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고 했어요. 회의 중이라고 하거나 외근 나갔다고 하면서 만나주지 않았어요. 저는 경찰서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몇 시간이고 기다서 담당자를 만나려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다른 경찰관들이 저를 이상한 사람 보듯이 쳐다봤어요. 민원인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3개월이 지나자 경찰이 노골적으로 포기하자는 말을 꺼냈어요. 더 이상 찾을 단서가 없다고 했어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제 아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포기하냐고 소리쳤어요. 담당 경찰관이 말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성인 남성 실종 사건은 해결이 어렵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국가기관인 경찰이 그렇게 무책임할 수 있나요? 경찰서장을 만나달라고 했지만 만나주지 않았어요. 서장은 바쁘다고 담당자를 통해서 얘기하라고 했어요. 저는 그때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결심했어요. 경찰이 안 해주면 제가 직접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사설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는데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하루에 10만 원씩 받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민석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양재점에서 번 돈을 모두 탐정비로 썼어요. 사설 탐정도 처음에는 적극적이었어요. 곳곳을 다니면서도 수소문해 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 달쯤 지나니 탐정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민석이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다고 했어요. 탐정이 말하기를 정말 이상한 사건이라고 했어요. 보통은 뭔가 단서라도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저는 더 오래 고용하고 싶었지만 돈이 떨어졌어요. 몇 달치 탐정비로 저축을 다 써버렸거든요. 탐정과 헤어질 때 정말 막막했어요. 이제 정말로 혼자서 민석이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찰도 포기하고
탐정도 실패하고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어머니인 제가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며칠 기다려봐도 민석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연주는 그 사이에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회사에도 나가고 친구들과도 만나고 그랬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신혼 사흘 만에 남편이 사라진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평온할 수 있나요? 사돈집도 이상했어요. 처음에는 걱정하는 척 했지만 점점 귀찮아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아예 연락도 안 받았어요. 처음 일주일 동안은 사돈어머니가 전화를 해줬어요. 민석이 소식 있으면 바로 알려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이 뜸해졌어요. 제가 전화해도 바쁘다는 핑계로 대충 넘어갔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사돈집에 직접 갔어요. 민석이를 함께 찾아 달라고 부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사돈 어르신이 저를 차갑게 대했어요. 이미 경찰에 신고했으니 더 할 일이 없다고 했어요. 사돈 어르신이 말했어요. 그 집 아들 일로 우리까지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서운했어요. 이웃들도 뭔가 이상하다고 수군거린다고 했어요. 체면이 깎인다고 불만을 표시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내 아들이 사라졌는데 체면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사돈어머니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저를 친딸처럼 대해줬는데 이제는 피하기 바빴어요. 길에서 마주쳐도 인사만 대충 하고 지나갔어요. 뭔가 급한 일이 있다는 핑계를 대면서요. 저는 사돈집이 뭔가 숨기는 게 있다고 확신했어요. 왜 그렇게 피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6개월이 지나자 사돈집에서 연락을 끊었어요. 제가 전화해도 안 받았어요. 어느 날 사돈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돈 어르신이 나와서 소리쳤어요. 왜 자꾸 집 앞에 서성거리냐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 말라고 화를 냈어요. 저는 그냥 민석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사돈 어르신은 그만 포기하라고 했어요. 이미 죽었을 수도 있는데 언제까지 이럴 거냐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연주도 점점 이상해 보였어요. 처음에는 상심했어. 그런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상했어요. 1년이 지나자 연주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머리도 자르고 옷도 바꾸고 말이에요. 어떤 날은 연주가 친구들과 웃으면서 걷는 모습을 봤어요. 신혼 1년도 안 됐어서 남편이 사라진 여자 같지 않았어요. 저는 연주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평온할 수 있냐고. 민석이가 보고 싶지 않냐고요. 연주는 눈물을 흘리며 물론 보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계속 슬퍼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남편이 사라진 지 겨우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체념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2년째가 되자 연주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재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 반대했어요. 아직 민석이를 찾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고 했어요. 연주는 법적으로 실종 선언을 받겠다고 했어요. 그래야 재혼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민석이가 살아있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 취급을 할 수 있냐고 했어요. 하지만 연주는 마음을 굳혔더라고요. 자기도 젊은데 평생 혼자 살 수는 없다고 했어요. 사돈 집도 연주 편을 들었어요. 젊은데 재혼하는 게 당연하다고 하면서 저를 설득했어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민석이가 사라진 지 고작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포기하다니요. 연주가 정말로 실종 선언을 신청했어요. 법원에서 심사를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법원에 갔어. 반대 의견서를 냈어요. 아직 민석이를 찾을 희망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연주 편을 들어줬어요. 충분한 시간이 지났고 생사불명 상태라고 인정해줬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이제 정말로 민석이가 죽은 사람 취급을 받게 된 거잖아요. 3년째가 되자 연주가 정말로 재혼했어요. 회사 동료였던 남자와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어요. 저는 그 소식을 우연히 들었어요. 동네 사람이 알려줬어서 알게 된 거였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민석이와 결혼한 지 고작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남자와 결혼하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더 화가 나는 건 사돈집에서 연주 재혼을 축하해 줬다는 거예요. 심지어 결혼식에도 참석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사돈집과는 연락이 끊어졌고 연주와도 인연이 끝났어요. 정말로 민석이만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특히 사돈 어르신이 저한테 말했어요. 그 집 아들 문제로 우리까지 끌어들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서운했어요. 1년이 지나도 민석이 소식은 없었어요. 경찰 수사도 진전이 없었고요. 실종 신고는 했지만 단서가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연주는 그 사이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머리도 단발로 자르고 옷차림도 바꾸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매일 민석이를 찾아다녔어요. 그가 자주 가던 곳들을 다 돌아다녔죠. 친구들한테도 물어봤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민석이 생각이 났어요. 혹시 꿈이었나 싶어서
민석이 방으로 달려가곤 했죠. 하지만 민석이 방은 그날 이후로 그대로 있었어요. 옷장에는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고 책상에는 펜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저는 민석이 방을 치우지 못했어요. 혹시 돌아올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매일 방 청소만 해주고 있었어요. 민석이가 어렸을 때 얘기도 계속 생각났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아프면 제가 간호해 주던 일들 말이에요. 민석이가 5살 때 처음 열이 났던 날이 기억나요. 갑자기 몸이 뜨거워져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의사가 입원하라고 했어요. 그날 밤 병실에서 민석이가 저한테 매달렸어요. 엄마, 아빠고 집에 가자고 울면서 말했어요. 저는 민석이 곁에서 밤새 간호했어요. 열이 내릴 때까지 이마에 찬 수건을 올려주고 물도 먹여줬어. 민석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는 학교 가기 싫다고 떼를 썼어요. 친구들이 무섭다고 하면서 제 치마를 붙잡고 늘어졌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민석이를 달래줬어요. 엄마가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용기를 내라고 격려해 줬어요. 첫 소풍 갈 때는 도시락을 정성껏 싸줬어요. 민석이가 좋아하는 김밥과 달걀말이를 예쁘게 만들었어 넣어줬어요. 소풍에서 돌아온 민석이가 말했어요. 친구들이 모두 엄마 도시락이 제일 맛있다고 했다면서 자랑했어요. 중학교 때는 키가 갑자기 작아서 밥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하루에 5끼도 먹을 때가 있었어요. 저는 민석이가 먹고 싶다고 하면 뭐든 해줬어요. 새벽에 라면 끓여 달라고 해도 기꺼이 일어나서 해줬어요. 민석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같은 반 여학생이었는데 정말 수줍어하면서 저한테 말했어요. 그때 민석이가 얼마나 귀여웠는지 몰라요. 얼굴을 빨갛게 하면서 엄마한테는 비밀이라고 신신당부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입시 때문에 정말 힘들어했어요. 매일 밤늦게까지 공부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민석이를 격려해 줬어요. 힘들어하면 등을 주물러주고 따뜻한 우유도 끓여줬어요. 민석이가 공부하다가 잠들면 이불을 덮어주고 책상 정리도 해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라하는 민석이가 웃겼어요. 수능 보는 날에는 정말 긴장했어요. 민석이보다 제가 더 떨렸을 것 같아요. 시험장 앞에 서서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수능 결과가 나왔을 때 민석이가 저를 꽉 안아줬어요. 엄마 덕분에 좋은 성적 받았다고 고마워했어요. 대학교 입학할 때도 제가 모든 걸 준비해줬어요. 이불부터 생활용품까지 하나하나 챙겨서 기숙사에 가져다 줬어요. 민석이가 처음 집을 떠나는 날 정말 서운했어요.
20년 넘게 함께 살았는데 헤어진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석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컸어요. 좋은 대학교에서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랐죠. 대학교 다닐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왔어요. 올 때마다 민석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해줬어요. 민석이가 대학교 친구들을 데려올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했어요. 친구들이 민석이한테 말했어요. 어머니가 정말 좋으시다고 부럽다고 했어요. 민석이가 자랑스러워 하는 모습이 예뻤어요. 졸업하고 취직할 때도 저와 상의했어요. 어떤 회사가 좋을지 같이 고민하면서 결정했어요. 첫 월급 받았을 때 민석이가 저한테 선물을 사줬어요. 예쁜 목걸이였는데 정말 고마웠어요. 그때 민석이가 말했어요. 엄마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고 정말 감사하다고 했어요. 연주를 만났다고 처음 말했을 때도 기억나요. 정말 좋은 여자를 만났다고 하면서 눈을 반짝였어요. 민석이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정말 사랑에 빠진 것 같았어요. 연주를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 민석이가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엄마가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계속 말했어요. 중학교 때는 공부하느라 밤늦게까지 앉아 있으면 제가 야식을 해줬어요. 라면이나 김밥을 만들어주곤 했죠. 고등학교 때는 입시 스트레스로 힘들어했는데 그때도 제가 옆에서 격려해줬어요. 꼭 좋은 대학교 가자고 함께 공부했죠.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민석이가 저를 안고 고마워했던 기억도 생생해요. 엄마 덕분이라고 말했던 게 기억나요. 직장을 구할 때도 저에게 상의했어요. 어떤 회사가 좋을지 같이 고민했죠. 결국 좋은 회사에 취직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연주를 소개받았을 때도 저한테 먼저 말했어요. 좋은 여자를 만났다고 엄마한테 소개시켜 주겠다고 했어요. 처음 연주를 만났을 때 정말 예쁘고 착해 보였어요. 민석이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죠. 정말 좋은 며느리감이라고 생각했어요. 연주도 저를 잘 따랐어요. 어머니라고 부르며 친딸처럼 대해줬어요. 저도 연주가 정말 좋았어요. 결혼 준비할 때도 저와 연주가 함께 했어요. 청첩장도 같이 만들고 음식도 같이 정했어요.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죠. 웨딩드레스를 고를 때 연주가 제 의견을 물어봤어요. 어머니가 좋다고 하신 드레스를 입겠다고 했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민석이도 좋은 신부를 만났고 저 좋은 며느리를 얻었으니까요. 앞으로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식 날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저희 친척들도 많이 왔고, 민석이 친구들도 다 와서
민석이가 턱시도를 입고 나타났을 때 정말 멋있었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싶어서 눈물이 났어요. 연주도 웨딩드레스를 입으니 정말 예뻤어요. 민석이와 나란히 서니 정말 잘 어울리는 부부 같았어요. 결혼식 내내 저는 행복했어요. 사진도 많이 찍고 축하 인사도 많이 받았어요. 정말 완벽한 결혼식이었죠. 하지만 그 다음 날 모든 게 악몽으로 바뀌었어요. 그때는 상상도 못했죠.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민석이가 사라진 첫 일주일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밤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었어요. 계속 전화기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혹시 민석이한테서 연락이 올까 봐서요.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와서서 위로해줬어요. 금방 돌아올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첫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민석이 소식은 없었어요. 그제야 정말 큰일이 났다는 걸 깨달았어요. 양재점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손님이 와도 멍하니 있었고 실수도 많이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저를 걱정했어요. 너무 야윈다고 몸 좀 챙기라고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챙기겠어요? 이웃집 할머니가 음식을 해다 주셨어요. 혼자 있으니까 제대로 먹지도 않을 거라고 걱정하셔서요. 정말 고마웠지만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민석이 생각에 목이 메었어서 삼킬 수가 없었어요. 민석이가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었어 재단에 올려놓기도 했어요. 혹시 돌아올까 봤어. 따뜻하게 해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음식은 차가워지고 저는 혼자 그걸 치우며 울었어요. 정말 서러웠어요. 밤에는 민석이가 돌아오는 꿈을 자주 꿨어요. 엄마라고 부르며 안기는 꿈이었어요. 그런 꿈을 꾸면 행복했어요. 하지만 깨어나면 현실이었어요. 민석이는 없고 저는 혼자였어요. 그럴 때마다 절망스러웠어요. 이상한 건 민석이가 사라지기 전에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친구 말로는 결혼식 며칠 전부터 불안해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고민이 있냐고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냥 걱정 말라고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민석이가 뭔가 문제에 휘말린 게 아닐까 걱정했어요. 혹시 빚이 있었나 싶어서 알아봤지만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2년이 지났을 때 연주가 재혼 얘기를 꺼냈어요. 민석이를 법적으로 실종 선언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아직 시간이 부족하다고 더 기다려보자고 했죠. 하지만 연주는 자기 인생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연주를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남편이 사라졌어도 그렇게 빨리 다른 남자 생각을 할 수 있나요? 사돈집에서도 연주
편을 들었어요. 젊은데 평생 홀로 살 수는 없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정말 화가 났어요. 저는 혼자서라도 민석이를 찾기로 마음 먹었어요. 사설 탐정도 고용해보고 전단지도 붙이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어요.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민석이는 마치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어요. 흔적도 찾을 수 없었죠. 3년째 되던 해에 연주가 정말로 재혼했어요. 법원에서 실종 선언을 받아내고 새로운 남자와 결혼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들이 사라진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남자와 결혼하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사돈집에서는 연주 결혼식에 저를 초대하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소식을 전해 들었죠. 정말 서운하고 화가 났어요. 저는 그때부터 완전히 혼자가 됐어요. 사돈집과는 연락도 끊어졌고 연주와도 인연이 끝났어요. 민석이만 기다리며 살았죠.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년 민석이 생일날에는 사돈집 근처를 맴돌며 혹시라도 소식이 있나 기다렸어요. 사람들은 저를 보고 미쳤다고 했어요.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민석이가 어딘가 살아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어머니의 직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민석이가 죽었다면 제가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느낌은 전혀 없었어요. 특히 사돈집 근처를 지날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민석이와 관련된 게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사돈집은 2층 집이었는데 2층 다락 쪽에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그 창문을 볼 때마다 이상했어요. 어떤 날은 그 창문에 불빛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까이 갔어 보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느 날 밤에는 정말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사돈집 근처를 지나는데 위층에서 뭔가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톡톡톡 하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마치 누군가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 같았어요. 너무 이상해서 귀를 기울여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멈췄어요. 제가 소리 나는 쪽을 쳐다보자 조용해진 거예요.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다음 날 사돈집에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어젯밤에 무슨 소리 났냐고 말이에요. 하지만 사돈어머니는 모른다고 했어요. 아무 소리도 안 났다고 제가 잘못 들었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들었어요. 누군가 도움을 청하는 소리 같았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사돈집에 뭔가 비밀이 있다는 확신이었어요. 하지만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었어요. 단순한 소음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거든요. 저는 밤마다 사돈집 근처를 맴돌았어요. 혹시 또 그런 소리가 들릴까 봐서요. 하지만 쉽게 들리지
않았어요. 사돈집 사람들도 저를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자꾸 집 앞에 서서 거린다고 불편해했어요. 나중에는 아예 커튼을 쳐버렸어요. 그럴수록 저는 더 의심스러웠어요. 숨길 게 없다면 왜 그렇게 피하는 걸까요? 분명히 뭔가 있었어요. 연주도 점점 이상해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상심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상했어요. 어떤 때는 제 전화를 안 받았어요. 바쁘다고 핑계를 댔지만 믿어지지 않았어요. 만나자고 해도 자꾸 미뤘어요. 아직 마음이 정리가 안 됐다고 했어요. 하지만 일상은 너무 평범해 보였어요. 친구들과 만났어. 놀기도 하고 쇼핑도 하고 그랬어요. 신혼 사흘 만에 남편이 사라진 여자 같지 않았어요. 저는 연주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민석이를 정말 사랑했다면 그렇게 평온할 수 있을까요? 뭔가 이상했어요. 어느 날은 연주를 멀리서 지켜봤어요. 혹시 민석이와 비밀리에 만나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연주는 정말로 혼자 다녔어요. 친구들과만 만났고 특별한 일은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가끔 연주 표정이 어두워질 때가 있었어요.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할 때 특히 그랬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궁금했어요. 3년째가 되자 저는 정말 지쳐갔어요. 매일 같은 일에 반복이었거든요. 민석이를 찾아 헤매는 일 말이에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민석이는 제 하나뿐인 아들이었거든요. 끝까지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양재점을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민석이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하고요. 손님들이 왔어. 옷을 수선해달라고 하면 정성껏 해드렸어요. 하지만 마음 한쪽은 늘 민석이 생각뿐이었어요. 특히 민석이 또래의 젊은 남자들을 보면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민석이도 저렇게 어딘가에서 살고 있을까 싶어서요. 어떤 날은 길에서 뒷모습이 비슷한 사람을 보면 뛰어갔어. 확인해봤어요. 하지만 언제나 다른 사람이었죠. 그럴 때마다 실망이 컸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셔서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어머니가 포기하면 민석이는 정말로 사라지는 거니까요. 동네 사람들은 저를 불쌍하게 생각했어요. 이제 그만 포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조언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민석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계속 기다리기로 마음 먹었어요. 5년이 지나자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측은하다는 표정으로 바래봤어요. 어떤 사람은 저보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보라고 했어요. 너무 집착한다고 몸과 마음이 상할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정상이었어요. 단지 제 아들을
찾는 것뿐이거든요. 그게 뭐가 이상한가요? 7년째가 되자 경찰도 수사를 포기했어요. 더 이상 진전이 없다고 사건을 종료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분노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나요? 한 사람의 인생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할 일을 다 했다고 했어요. 더 이상 단서가 없다는 거였죠. 저는 혼자서라도 계속 찾기로 했어요. 민석이를 찾는 건 저희 의무였거든요. 어머니로서의 의무 말이에요. 어느 날 밤에는 사돈집 다락 쪽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누군가 울고 있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사돈집 사람들은 저를 보면 피했어요. 길에서 마주쳐도 못 본 척했고 인사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사돈집에서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요. 하지만 증거는 없었어요. 8년째 되던 해에 저는 우연히 연주를 만났어요.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마주쳤는데 연주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살도 많이 쪘고 얼굴도 어두워졌어요. 예전의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새로 결혼한 남편과 사이가 안 좋다는 소문도 들었어요. 연주를 보는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연주가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어. 곰곰 생각해 봤어요. 민석이가 사라진 날에 상황을 다시 정리해 봤죠. 그런데 이상한 점들이 많았어요. 연주가 너무 차분했던 것, 사돈집이 너무 빨리 포기한 것, 그리고 죄를 피하는 것. 모든 게 수상했어요. 9년째가 되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사설 탐정을 다시 고용해서 사돈집 주변을 조사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탐정도 별다른 것을 찾지 못했어요. 사돈집은 평범한 가정이었고 특별한 일도 없었다고 했어요. 10년째가 되던 해에 봄이었어요. 사돈집에서 큰 공사를 시작했어요. 집 전체를 리모델링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갑자기 리모델링을 하는 걸까 궁금했죠. 혹시 뭔가 숨기려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공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제가 양재점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죠. 사돈집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날은 바람이 유난히 세게 불고 있었어요. 공사장 천막이 날리고 자재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공사 인부들이 달아 천장을 뜯어내고 있었어요. 오래된 석가래와 단열재들이 보였어요. 갑자기 뭔가 빨간색 물체들이 바람에 날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열재 조각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가까이 갔어 보니 종이였어요. 빨간색 공책을 찢어 놓은 것 같은 종이 조각들이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중요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씩 주워서 보는데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흘려 쓴 글씨였지만 분명히 한글이었어요. 첫 번째 조각에는 도와달라는 말이 적혀 있었어요. 두 번째 조각에는 무섭다는 말이 있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하는 생각에 더 많은 조각들을 주워 모았어요. 바람에 날렸어. 여기저기 흩어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주웠어요. 집으로 가져왔어. 식탁에 펼쳐놓고 조각들을 맞춰보기 시작했어요. 퍼즐을 맞추듯이 글자의 모양과 종이에 찢어진 부분을 보면서 맞춰갔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문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글씨체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민석이 글씨였어요. 그 특이한 필체와 글자 모양을 제가 모를 리가 없었어요. 민석이는 어렸을 때부터 글씨를 조금 삐뚤게 썼거든요. 응자를 쓸 때 약간 찌그러뜨리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리고 급할 때 쓰는 글씨체도 특징이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흘려 쓰면서도 힘이 들어간 느낌이었어요. 조각을 더 맞춰가니 완전한 문장들이 나타났어요. 여기 갇혔다는 내용이었어요. 밖에서 누가 지키고 있다는 무서운 내용도 있었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절절한 내용들이었어요. 조각을 맞춰가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민석이가 쓴 글인가 싶어서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글씨체는 분명히 민석이 것이었고 내용도 너무 생생했어요. 누군가 가짜로 만들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마지막 조각을 맞췄을 때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어머니라고 부르는 내용이었어요. 사돈집이라는 말과 다락이라는 말도 보였어요. 제가 10년 동안 찾던 민석이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10년간의 의문이 한순간에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왜 사돈집 근처에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는지, 왜 그 집 사람들이 저를 피했는지 모든 게 이해됐어요. 민석이가 정말로 사돈집 다락에 갇혀 있었던 거였어요. 제가 밤마다 들었던 이상한 소리는 민석이 소리였던 거예요. 노트 조각들을 보면서 민석이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10년 동안 제가 민석이를 찾아 헤맸는데 바로 코앞에 있었던 거였어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노트 조각들을 계속 보면서 민석이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니 너무 괴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어요. 드디어 진실을 찾았다는 희망 말이에요. 이제 사돈집 사람들을 추궁할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즉시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노트 조각들을 가져갔어.
이게 민석이가 쓴 글이라고 신고했어요. 경찰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10년이나 지난 일이고 종이 조각만으로는 확신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하지만 필적 감정을 요청했어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요구했어요. 일주일 후 감정 결과가 나왔어요. 정말로 민석이가 쓴 글씨라는 게 확인됐어요. 그 순간 정말 짜릿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민석이와 관련된 확실한 증거를 찾은 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더라고요. 공사장에서 뭔가가 날아오는 게 보였어요. 빨간색 종이 조각들이 휘날리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끌리는 기분이 들어서 그 종이 조각들을 주워봤어요. 종이를 자세히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글씨체가 너무나도 익숙했거든요. 민석이 글씨였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볼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민석이가 쓴 글씨였어요. 그 특이한 패를 제가 모를 리가 없죠. 더 많은 조각들을 주워서 집으로 가져왔어요. 밤새도록 조각들을 맞춰봤어요. 퍼즐처럼 하나하나 맞춰가며 말이에요. 조각이 맞춰지면서 글씨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살려줘라고 적혀 있었어요. 여기 갇혔다고 했고, 발소리가 들린다고 했어요. 무서워한다고 했어요. 더 맞춰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밖에서 누가 지키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들이었죠. 마지막 부분을 읽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어머니라고 적혀 있었고, 사돈집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다락이라는 말도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오열했어요. 10년 동안 찾아 헤맸던 민석이가 바로 코앞에 있었던 거였어요. 그것도 사돈집 다락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근처를 맴돌며 이상한 소리를 들었던 게 정말 민석이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즉시 경찰서에 달려갔어요. 조각들을 가져갔어. 민석이 필적이라는 걸 확인해달라고 했어요. 경찰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10년이 지난 사건이고 종이 조각만으로는 확신하기 어렵다고 했죠. 하지만 필적 감정을 해본 결과 정말로 민석이가 쓴 글씨라는 게 확인됐어요. 그제야 경찰도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어요. 사돈집을 수색이 위해서는 영장이 필요했어요. 종이 조각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죠.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매일 경찰서에 찾아가서 빨리 수사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10년을 기다렸는데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었어요. 일주일 후에 드디어 수색 영장이 나왔어요. 경찰과 함께 사돈집에 갔을 때 제 가슴은
두근두근 뛰었어요. 사돈집 식구들은 저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뭘 하러 왔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바로 다락으로 올라갔어요. 공사로 인해 천장이 뜯어진 상태였는데 그 안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빨간색 노트 한 권이 나왔어요. 그리고 발목에 채우는 끈 같은 것도 발견됐어요. 낡고 더러워진 상태였죠. 가장 충격적인 건 민석이가 결혼식 날 신었던 구두 한 짝이 나온 거였어요. 저는 그 구두를 보는 순간 정신이 아찔했어요. 노트를 펼쳐보니 민석이 글씨로 가득 적혀 있었어요. 날짜별로 상황이 기록돼 있었죠. 정말 끔찍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결혼식 다음 날 새벽에 사돈집에서 갑자기 불러냈다고 적혀 있었어요.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가자마자 사돈 어르신이 화를 내며 다락에 가두었다고 적혀 있었어요. 집안 망신을 시켰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민석이는 왜 갇혔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적었어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가둬진 거였거든요. 처음에는 금방 풀어줄 줄 알았다고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올라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배가 고프고 목이 말랐지만 아무도 음식을 주지 않았다고 적혀 있었어요. 화장실도 갈 수 없어서 정말 힘들었다고 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민석이는 점점 절망적이 됐다고 해.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 무서웠다고 적었어요. 그러면서 저를 걱정하는 내용도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가 자기를 찾고 계실 거라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노트 마지막 부분은 글씨가 점점 흐려져 있었어요. 힘이 없어서 제대로 쓸 수 없었던 것 같았어요. 마지막 문장은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내용이었어요. 어머니 사랑한다고 적혀 있었고 미안하다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노트를 읽으면서 계속 울었어요. 10년 전 민석이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경찰이 사돈집 식구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른다고 잡아떼더라고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사돈 어르신은 처음에 화를 내며 부인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경찰한테 항의했어요. 왜 선량한 시민을 이렇게 의심하냐고 소리쳤어요. 10년 전 일을 왜 지금 와서 들춰내냐고 화를 냈어요. 하지만 민석이 필적 감정 결과가 나오자 할 말이 없어졌어요. 분명히 민석이가 쓴 글씨라는 게 확인됐거든요. 사돈 어머니는 계속 울기만 했어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면서 억울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타서 나온 물건들을 보여주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던 거죠. 연주를 불러다가 조사할 때는 정말 긴장했어요. 과연 연주가 뭘 알고 있을지 궁금했거든요. 연주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어요. 민석이가 집 나간 줄 알았다고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경노 내용을 보여주자 안색이 변했어요. 뭔가 알고 있다는 게 분명했어요. 경찰이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하겠다고 하자 연주가 당황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말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며칠 후에 시어머니한테서 얘기를 들었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말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저는 연주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그럼 10년 동안 왜 거짓말을 했냐고 소리쳤어요. 연주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용서할 수 없었어요. 10년 동안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연주는 모르거든요. 사돈 어르신이 결국 자백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한 것 같았어요. 민석이를 달하게 가뒀다는 걸 인정했지만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어요. 그냥 정신 차리게 하려 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돈 어르신 말을 들어보니 더 화가 났어요. 민석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일을 했나요? 사돈 어르신은 민석이가 바람을 피웠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혼내주려고 했다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절대 믿을 수 없었어요. 민석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평생 거짓말한 적도 없는 착한 아이였어요. 나중에 경찰 조사로 그 소문이 완전히 거짓이라는 게 밝혀져요. 사돈 어르신이 민석이를 싫어해서 만든 핑계였던 사돈 어르신은 처음부터 민석이가 마음에 안 들었다고 인정했어요. 연주가 더 좋은 집, 남자와 결혼했으면 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혼 후에라도 이혼하게 만들려고 계획했다고 했어요. 민석이를 며칠 격리해서 겁을 주려 했다는 거죠. 하지만 민석이가 생각보다 버텨서 당황했다고 해요. 며칠 후 다락에 올라가니 이미 숨져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분노가 치밀었어요. 내 아들을 그렇게 죽게 만들어 놓고 10년 동안 숨기고 살았다니요. 사돈 어머니도 그 일에 가담했다고 인정했어요. 남편이 하는 일을 알면서도 말리지 않았다는 거였죠. 심지어 민석이가 죽은 후에도 같이 숨겼다고 했어요. 시체를 다락 구석에 몰래 묻어뒀다는 거였어요. 연주는 사흘 후에 그 사실을 알았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불렀어 진실을 말해줬다는 거였죠. 연주는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했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자신도 위험할 것 같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변명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럼 10년 동안 거짓말하며 살 수
있나요? 더 화가 나는 건 연주가 재혼까지 했다는 거예요. 민석이 죽은 걸 알면서 어떻게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나요? 경찰은 사돈집을 더 자세히 수색했어요. 다락 구석진 곳에서 정말로 뼈 조각들을 발견했어요. 법의학 감정 결과 민석이의 뼈라는 게 확인됐어요. 10년 동안 그 좁은 공간에 묻혀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오열했어요. 내 아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어. 숨겨져 있었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민석이 유고를 찾아서 제대로 된 장례를 치러줬어요. 비록 10년이 늦었지만 마지막 인사를 해줬어요. 장례식 때는 민석이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모두들 놀라며 안타까워 했어요. 저도 같이 울었어요. 민석이를 좋은 곳에 모셨어요. 매일 성묘를 가면서 그동안 못한 얘기를 들려줬어요. 이제야 민석이가 편히 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10년간 억울했던 마음도 풀렸을 거라고 믿었어요. 연주도 불러다가 조사했어요. 연주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어요. 하지만 점점 말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결국 사돈 어르신이 먼저 자백했어요. 민석이를 다락에 가뒀다는 걸 인정했죠. 하지만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했어요. 사돈 어르신 말로는 민석이가 결혼 전에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화가 났어. 혼내주려 했다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민석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거든요. 평생 거짓말한 적도 없는 아이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소문 자체가 거짓이었어요. 사돈 어르신이 민석이를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사돈 어르신은 연주가 더 좋은 집 남자와 결혼했으면 했다고 해. 민석이는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였죠. 그래서 결혼 후에라도 헤어지게 만들려고 했다는 거였어요. 며칠 격리시켜서 정신을 차리게 하려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민석이가 생각보다 오래 버텨서 당황했다고 해. 그러다가 며칠 후 다락에 올라가 보니 이미 숨져 있었다는 거였어요. 사돈 어르신과 사돈 어머니는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해. 그래서 그냥 다락에 묻어두기로 했다는 거였죠. 연주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다고 변명했어요. 저는 연주를 보면서 정말 분노가 치밀었어요. 10년 동안 거짓말을 하면서 살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서요. 연주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정말 몰랐어요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정말 집 나간 줄 알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며칠 시어머니한테서 진실을 들었다고 해요.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했어요. 저는 연주에게 물었어요. 그럼 왜 10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했냐고. 어떻게 재혼까지
할 수 있었냐고요. 연주는 무너져 내리며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무서웠다고. 시어머니한테 말하면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려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변명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민석이는 제 하나뿐인 아들이었거든요. 10년을 기다린 어머니 마음을 어떻게 알까요? 경찰 조사 결과 민석이는 다락에 갇힌 지 일주일 만에 숨졌다는 게 밝혀졌어요. 탈수와 영양실조가 원인이었다고 해요. 사돈집 식구들은 과실치사와 사체유기 그리고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됐어요. 연주도 공범으로 처벌받게 됐어요. 재판이 시작됐을 때 저는 매번 법정에 갔어요. 민석이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 공판일에 사돈집 식구들을 봤을 때 정말 기가 막혔어요. 여전히 모든 걸 부인하고 있었어요. 사돈 어르신은 법정에서도 큰 소리 쳤어요. 억울하다고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소리쳤어요. 변호사를 고용했어서 온갖 핑계를 다 대더라고요. 증거가 부족하다고 추정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검사가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주기 시작했을 때 법정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민석이가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도움을 얼마나 간절히 바랐는지 생생하게 전해졌어요. 사돈 어르신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더 이상 큰 소리치지 못하더라고요. 연주는 법정에 서서 계속 울기만 했어요. 정말 몰랐다고, 억울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검사가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자 연주도 할 말이 없어졌어요. 특히 민석이 구두가 나왔을 때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그 구두를 보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저는 그 구두를 보면서 또 울었어요. 민석이가 결혼식 날 신고 있던 바로 그 구두였거든요. 사돈 어르신 변호사가 온갖 변명을 늘어 놓았어요.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그냥 훈계하려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판사님이 그런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중대한 범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연주 차례가 됐을 때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과연 연주가 뭘 말할지 궁금했거든요. 연주는 처음에 계속 모른다고 잡아댔어요. 정말 민석이가 집 나간 줄 알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검사가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하자 결국 무너져 내렸어요. 연주가 법정에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사흘 후에 시어머니한테서 진실을 들었다고 인정했어요. 그때 저는 정말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럼 왜 10년 동안 거짓말을 했냐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연주가 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어머니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드렸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10년간 제가 겪은 고통을 연주는 모르거든요. 사돈 어머니도 결국 자백했어요. 남편이 하는 일을 알면서도 막지지 못했다고 인정했어요. 심지어 민석이가 죽은 후에도 함께 숨겼다고 했어요. 정말 끔찍한 일이었어요. 판사님이 최종 변론 기회를 주셨을 때 저도 발언할 수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하나뿐인 아들을 그렇게 죽게 만들어 놓고 10년간 숨기며 살았다고 했어요. 민석이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찢어진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연주에게도 말했어요. 어떻게 그 사실을 알면서 재혼까지 할 수 있었냐고 물어봤어요. 법정이 정말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제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판결이 나는 날, 저는 민석이 구두를 꼭 안고 갔어요. 마지막까지 민석이와 함께하고 싶었거든요.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사돈 어르신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사돈 어머니는 징역 12년이었고 연주는 징역 7년을 받았어요. 판결문이 읽혀질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10년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돈 어르신이 판결을 듣고 주저었어요. 이제야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깨달은 것 같았어요. 연주는 끝까지 울면서 저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법정을 나서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민서가, 이제 엄마가 너의 억울함을 풀어줬다고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기자들이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어떤 심정이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간단히 말했어요. 정의가 실현되었어. 다행이라고. 민석이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어. 민석이 사진 앞에서 말했어요. 민석아, 이제 가자. 엄마가 지켜줄게라고 했어요. 10년간 멈춰있던 시간이 그제야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는 기분이었어요. 사돈집 식구들은 법정에서도 계속 변명만 했어요.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그냥 혼내주려고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판사님은 그런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중대한 범죄라고 했어요. 연주는 법정에서 저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어머니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드렸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연주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10년 동안 거짓말을 하면서 멀쩡히 살았잖아요. 재혼까지 하면서 말이에요. 판결이 나는 날, 저는 민석이 구두를 품에 꼭 안고 갔어요. 마지막까지 민석이와 함께 있고 싶었거든요. 사돈 어르신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사돈 어머니는 징역 12년이었고요. 연주는 징역 7년을 받았어요. 판결문이 읽혀질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1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법정을 나서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민서가, 이제 엄마가 너의 억울함을 풀어줬다고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어. 민석이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민서가, 이제 가자. 엄마가 지켜줄게라고 했어요. 10년간 멈춰있던 시간이 그제야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민석이를 보내고 저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요즘은 매일 민석이 무덤에 가서 얘기해요. 그동안 못한 얘기들을 들려주고 있어요. 민석이가 좋아했던 음식도 가져다 놓고 좋아했던 노래도 불러줘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 있는 시간을 만들고 있어요.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10년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냐고요. 저는 어머니의 직감이 있었다고 대답해요. 내 아이가 죽었다면 어머니가 느꼈을 거라고 말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기 잘했다고 생각해요. 만약 포기했다면 민석이는 영원히 억울하게 묻혀 있었을 거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나이에는 자식이 전부잖아요. 평생 키운 자식을 그냥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민석이를 마음 편히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억울함도 풀렸고요. 민서가 엄마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이제 마음 편히 저 세상에서 쉬어라. 감사합니다. 제 사연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얘기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